리포트. 네, 안녕하세요.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염기현입니다. 네, 아니 어느덧 벌써 1월이 네, 제가 사실은 2026년 새해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1월이 훌쩍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해가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한 달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뭐 코스피가 5천을 넘기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이 중에는 이제 나 새해 한 게 없는데 벌써 시간이 빨리 가네 하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아직 음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월 28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5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역시 트럼프가 또 첫 번째 소식을 장식했어요. 아,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정상들과 그린란드 쟁탈전이라는 소식. 네, 사실은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말을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점점 갈등 양상이 좀 이렇게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 뭐 현대 역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이제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를 일컬어서 미국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다라고 하면서 유럽 각국들의 좀 반발을 좀 샀습니다. 네, 지금 2026년인데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이제 병합은 국제법상으로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만 지금 그런 원칙들이 하나둘 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린란드가 원래 이제 덴마크의 자치령이기도 하고요. 유럽 8개국이 이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였더니 미국이 또 내놓은 해법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매기겠다. 네, 네. 덴마크 편들면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식의 네. 좀 내용이 나왔다가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관세 부과만 철회했을 뿐 이제 그린란드를 다시 병합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뭐 처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도 반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다만 이제 관세를 매기는 이제 폭력적인 방법은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만 지금 물러선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로 인해서 확실한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유럽뿐 아니라 같은 북미 지역에 있는 캐나다조차도 지금 미국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화의 흐름 자체가 많이 좀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 원래 세계 경제 포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 내에서는 또 이민 단속국에 의한 또 사망자도 나오면서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균열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좀 많은 어려운 균열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도 요즘 굉장히 조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도 군부의 2인자가 뭐 숙청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큰 키워드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부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거대 두 세력의 갈등 이면에 또 내부 단속, 또 내부 갈등이 자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유럽과 또 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물가 인상 같은 경제적인 파급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정 불안이 또 물가 불안,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안간힘을 쓰는 이제 방법들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으면서 이제 2026년 경제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주가는 또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맞습니다. 그 관련 소식 바로 이어가시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증시 46년 만에 새로운 역사, 코스피 사상 첫 5천 포인트 돌파입니다. 네, 사실은 코스피 5천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달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4,000선을 넘어선 지 거의 석 달 만에 네. 5,000을 돌파했는데 처음에 이제 5,000 코스피를 이제 공약을 했을 때 이번 정부가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5,000선을 이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4월 무렵만 해도 이게 2,000 중반대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인 거고. 근데 아까 전해드렸던 어떤 이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유럽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이제 소식과 함께 AI 투자 또 확대 이런 소식과 맞물리면서 증시가 5,000선에 안착을 했었습니다. 이 증시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는 많은 것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일단 상법 개정 같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한 형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이 와중에 또 AI 특수를 타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점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맞습니다.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게 전통적인 어떤 코스피의 쌍끌이 이제 종목과 더불어서 특히 이번 이제 1월에 이제 CES에서 현대차가 이제 피지컬 AI를 맞습니다.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현대차 로봇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아틀라스. 아틀라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로 이런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비리비리 약간 이런 느낌의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소리도. 근데 현대차 운동이 약간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네. 허리랑 몸이 막 돌면서 네. 약간 막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자유자재구나 이런 느낌 딱 들면서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에 이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용 절감 될 거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해주신 거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아니, 이게 아틀라스가 이렇게, 굉장히 예. 사람과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어떤 로봇 이제 인간형 로봇의 이제 자동화 그런 것들이 불쑥 이제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고 네.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 이제 FSD라고 하죠. 특히 테슬라가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삶으로 불쑥 다가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많은 격변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시가 5,000을 넘어서 6,000으로 갈 것이다. 뭐 6,8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특히 아까 전해드린 어떤 세계의 정세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비관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일본 소식이네요.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국회 해산, 내달 8일에 총선, 총리직을 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23일에 지난 이제 23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의회 해산 이후에 정말 한 보름 만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제 역사상 거의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어찌 보면 좀 자신감이죠. 지금 네. 자신의 지지율이 좀 높다고 보고 네. 야, 나 재신임 받을 수 있어.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결기가 좀 느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쨌든 그 거의 70%를 넘보는 지지율을 이제 발판 삼아서 이 기회에 자기가 이제 재신임을 받고 이제 총리의 어떤 시스템도 공고하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자체가 어떤 중의원을 해산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일본 국민들도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카이치 총리 만약에 재신임 받게 되면 그럼 무엇이 달라질지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공약들이 몇 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소비세 감세를 선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면 일단 당장 일본에 계신 우리 재동포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처분 소득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확장 재정을 또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사라졌던 뭐 국가 차원의 탄약 공장을 다시 증설하는 등의 어떤 이런 국방비 지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핵무장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전비 지출 같은 거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엔화 가치를 또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권 여당인 어떤 보수 연합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성향이 이제 강경 보수 성향 그리고 그렇죠. 안보를 중시한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위력을 강화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적극 재정 그래서 확장 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푼다든지 특히 이제 개헌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또 달러 가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사전에 좀 방비하는 차원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일본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어떤 미국까지 세계 소식은 또 어딜 보면 됩니까? 동포온 주간 동포 리포트를 보시면 네, 저희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 향긋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점심 한 끼 3만 원. 뉴요커 홀린 가성비 점심 K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가 뉴욕을 사로잡았다 이런 소식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뉴욕이 물가가 지금 사실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니, 저 안 가봤는데 뉴욕 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특히 이제 작년엔 더 비쌌다고 하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일상 뭐 점심을 그러면 가볍게 오늘 잠깐 이제 저녁 먹자. 여보라 오늘 뭐 저녁이나 저녁 할까? 먹자. 오늘 뭐 먹을까? 뭐 타이푸드 먹까? 하면은 이제 세 사람 가면은 한 30만 원 나옵니다. 아니 타이푸드가? 타이푸드가. 타이푸드면 뭐 팟타이, 쌀국수. 그렇죠. 예. 네. 30만 원. 뭐 그러니까 이런 하나로 거, 보면 30만 스프링롤 이런 거. 네. 그렇죠. 에이, 30만 원은 너무하지. 진짜로? 네. 아니 뭐 술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스키, 술 와인? 아니 그냥 이제 저녁 그냥 식사 한 끼만 해도 아니 몇 인분 먹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소식했죠. 소식했는데 그러면 메뉴 하나에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여기는 팁 문화. 팁. 일단은 2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밥값이 5만 원이면 팁이 만 원이 추가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셈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음식은 음식값만 내고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결제할 때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물가가 뉴욕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건데 그 뉴욕 점심의 메뉴를 뚫고 지금 이제 K 군고구마가 샐러드를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여기 보면은 군고구마도 8달러예요. 네네. 만 원이 넘어요. 네. 그게 왜 군고구마냐? 압도적인 가성비. 이게 뭐 이제 한인마트, 근데 뉴욕의 한인마트에 가면은 한 6에서 7달러면 한 2개 준다. 군고구마. 실한 거를 한 2개 정도 먹을 수 있다. 근데 저 점심으로 먹기엔 좀 헛헛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만감. 식사 대용으로서는 근데 되게 이 좋다. 군고구마랑 우유랑 이거 맛 한번 알아버리면 정신 못 차리긴 해요. 네. 뭔가 한류 이렇게 막 어깨 으쓱 뭐 이렇게도 뉴스를 지금 소비하는 거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화가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물가 인상의 좀 부정적 단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큰 이제 단면이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이제 환상들이 많이 깨졌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무역을 이제 막고 관세를 물리면서 자국 사업을 이제 키우겠다.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또 수입을 또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고 수입을 왜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싸니까 수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싼 걸 수입하진 않죠. 네. 사치품 말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세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식료품 물가가 부담인 상황인데 네. 미국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네, 한국 꼭 가보고 싶다. 호감도 82% 역대 최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라는 교수님께서 네. 처음 내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의 국제 정치 국력은 군사력과 자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른바 하드 파워라 명하셨고 반면에 어떤 부드러운 힘, 문화의 힘 무슨 파워입니까?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지금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가 올라갔다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호감도에 이제 다음 장편 넘겨주시면 이제 호감도의 추이를 좀 나타내는데 이게 뭐 약간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2025년에 82.3%로 역대 최고를 이제 찍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글로벌 빅 히트 컨텐츠의 영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BTS, 블랙핑크 등으로 대변되는 그 정말 K-팝 한류의 영향.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한국을 호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감정으로. 그래서 이 호감의 원인은 그럼 무엇이냐? 네, 다음에 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K 콘텐츠의 영향이 굉장히 또 크긴 크겠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가장 큰 영향을 또 미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뭐 갑갑한 성냥갑 뭐 그다음에 도심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런 현대적인 생활 문화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제 아는 선배님이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남미 칠레에 있는 형수님하고 결혼하신 거죠. 네. 근데 마침 주재원 발령이 처가가 있는 나라로 난 거예요. 그거는 배려를 좀 조직에서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딱 가가지고는 아우 형수가 좋아하시겠어요. 친정이 있는 나라로 주재원을 나간 거니까. 근데 나온 답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한국 가고 싶어 한다. 네. 불편해서 못 살겠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칠레가 불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 한국의 그 아파트 문화 있잖아요. 분리수거, 뭐 관리비만 내면은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막상 또 받다가 안 받으니까 번거롭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했던 것들이 또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 막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 열강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아무래도 이제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생과 외신 기자들 상대로 심층 이제 면담을 해본 결과 한국의 정치 상황, 2025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이 공고히 좀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어떤 안정감을 오히려 더 이제 긍정 평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국면이 오히려 여행 기피의 이유가 아니라 네. 이거 뭐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갖춰져 하네 있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사실 이렇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두 개를 다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면 우리 또 제외동포분들은 또 훨씬 또 어깨 펴고 또 그렇죠. 일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국의 어떤 위상이 또 올라가면 뭐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죠.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제외동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어깨에 힘 팍 주실 수 있도록 네. 더 좋은 소식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헤드라인 5 살펴봤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제외동포분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피플 스토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40년 태권도 문화 외교, 유럽 44개국 한인 사회를 이끄는 리더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중부 도시인 시우다드레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현지 사회와 한인 사회 연결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김영기 유럽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여기 카테라만치아 주 태권도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스페인으로 이민 가신 게 1982년이고요. 태권도 사범님으로 시작해서 스페인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역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어려운 걸 또 스페인까지 가서 어떻게 이렇게 또 개척을 또 하셨을까요? 유럽에 나오게 된 계기는 저희 스승님이신 고이민 사범님과 제 학교 1년 선배신 이제 손태환 사범님 초청을 받아서 81년도에 독일을 가갖고 그 당시 82년도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에 간 계기는
그 당시 한국에서 김은영 총재님이 태권도를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창 노력할 때였는데 스페인이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선수 출신들이 많이 가서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시작이 됐죠. 이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잖아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 특히 유럽에 뿌리 내리기까지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독일에 먼저 갔을 때는 제가 영어도 좀 하고 독일어도 조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스페인은 제가 처음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와서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 한국 분들이 그 당시는 그 한국하고 교류가 없어가지고 많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스페인이 그 가장 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남미 총 그 스페니시 하는 나라가 4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중요한 유치를 갖고 있고 그 당시 IOC 위원장이 그 안토니오 사마란치라고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8년 우리가 올림픽에 하고 그 이후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태권도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보다 김은영 총재님이 적극 나서서 올림픽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점이었죠. 예, 직접 가셨을 때 1982년도에는 한국도 생소한데 태권도는 더 현지인들이 생소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를 바라보는 어떤 당시의 외국인의 시선은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죠. 네. 저희가 그 쉽게 얘기해서 가라데가 먼저 뿌리를 내렸어요. 외국에. 일본 가라데 사범들은 미주 또 유럽 쪽으로 나오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나가셨고 우리 한국 사범님들이 시작된 거는 월남전이 끝나면서 월남에 그 파병했던 그 참가국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차이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태권도를 전혀 모르죠. 한국이란 나라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때 한국은 뭐 전쟁에만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가라데 코레아노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해가지고 지금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의 중에서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교관에 가까운 역할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유럽의 44개 국가의 한인 사회를 연결하시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를 또 이끌고 계신데요. 사실 많이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한인 사회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있는지 혹은 현재 가장 풀고 싶은 현안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태권도 사범으로서 유럽 한인회장을 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겁니다. 처음인데 네. 지금 제가 국가대표 감독을 17년, 18년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러면서 스페인 팀을 그 유럽 1위 팀으로 올리고 세계의 2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팀이 그렇게 강력히 된 거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촌에 입촌해서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발전이 됐고 제가 느끼는 거는 2세들 또 입양아들이 유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한인 사회로 한국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한인 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체육대회나 또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를 좀 해서 참가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양 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또 한국이나 또 뭐 정부에서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뭐 재외동포청이나 한국에 또 간절히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동포청
또 세계 한인 무역협의회 이런 데는 차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 한인 총 연합회 이런 데서는 지금 차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주역이 되게 하게끔 이끌기 위해서 이 여러 단체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동포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 입양 동포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을 안 좋게 얘기했죠. 자기들을 버렸다. 또는 자기들을 팔았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민간 한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또 안아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대해주면서 얘들이 그런 마음이 점점 풀리고 또 지금 한국이 또 K-팝이나 여러 위상이 또 옛날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화나 여러모를 보고 아이들이 좀 이제 한국하고 가까워지고 그러고 이제 유럽에도 그 2세들이 태권도 사범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 언어를 정확히 그 나라에서 배웠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태권도를 배웠고 그래서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얘들이 고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 3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는 웅변 대회도 있다고요. 혹시 어떤 행사인지 또 한번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3월에 하는 그 웅변 대회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입양 동포나 또는 국제 결혼을 했거나 또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툴지만은 웅변 대회를 하면서 유럽 총연합회 상을 주니까 이게 점차 발전해 갖고 집 13회째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국말로 진짜 그 웅변대회 하는 게 지금 올해가 13회째입니다. 뭐 올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또 열린다는데 웅변대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회장님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태권도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어떤 국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를 또 연결하는 또 매개체가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1982년에 대한민국 올림픽 개최가 꿈만 같던 그 시절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큰 성과 이루시고 또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저희 김영기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청의 소식들 전해드리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재외동포 국내 유턴 국세청이 돕는다.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 일단 국세청이 온다고 그러면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도움을 주려고 네. 도움을 주려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일단은 해외 교민들 그다음에 해외 동포분들이 가장 좀 골머리를 앓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주거지가 이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주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복수로 또 발생하기도 맞아요. 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 그다음에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아니 합니다. 그럼 설명회를 한다는 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연간 10여 개국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수호천사 팀이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다음 달에 태국, 필리핀부터 스타트를 해서요. 네. 미국, 일본, 우리 교민 있는 데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뭐 AI한테 물어보면 틀린 답변도 나오고 직접 가장 정확한 과세 관청의 전문가들이 10여 개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정 꼭 확인해서 꼭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국세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QA로 남겨주시면 동포 리포트를 통해서 동포 리포트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아프면 당황하지 말고 119 누르세요. 소방청이 24시간 응급 상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신고를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365일 24시간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필리핀에 갔다가
그 물갈이라고 하죠, 흔히. 그 배탈이 심하게 났는데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그 필리핀 영사님하고 막 통화가 되고 막 그래서 간신히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막막했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영사 서비스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이제 건강을 책임지고 있죠. 다만 이거는 좀 더 여행객이나 유학생, 승선원 등 해외 체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가 직접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응급처치 요령 등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다만 이제 상담 제한 상황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좀 분석해 주세요. 이건 좀 응급 상황에서 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이것도 좀 곤란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안과나 치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응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 하지만은 네. 진짜 급할 때는 좀 문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영사 서비스, 대사 서비스와 또 더불어서 하나의 또 안전망이 더 이제 더 두텁게 채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우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가번호 82 누르시고요. 네. 44-3201-0119로 네. 전화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에서 1대1 채팅 그리고 네, 이메일도 가능하고요. 이메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네. 있으니까요. 이게 해외에서 아프면 아마 경험하셨지만 굉장히 또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죠? 당황하고 우리가 이제 친근한 또 익숙한 한국어로 또 쉽게 또 전문의가 맞습니다.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해외 위난 동포 지원 사업 운영 안내입니다. 위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태롭고 어려운 동포들한테 지원한다 이건데 맞습니다. 어떤 게 뭐 여러 위난일까요? 가지 일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재난이라든지 뭐 지진, 태풍, 대형 화재, 뭐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위난 발생 시에 이 재외동포 사회의 어떤 빠른 이제 극복을 위해서 이제 지원 운영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첫 번째 뉴스 때도 간단히 소개했지만 요즘 어느 때보다 좀 위난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에는 분명히 보이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 기후조차도 지금 미국에 눈폭풍이 와서 영하 40도, 50도인 곳들이 속출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연재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갈등과 분쟁도 많은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또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신청서 작성해서 재해공간에 제출하면 재해공간이 또 재해동포청에 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긴급한 경우 재해공간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물품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생필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임시 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위난 극복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굉장히 알찬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걸 또 바로바로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포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1월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2월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